네. 자, 탱고픽에서 네. 좋은 투자 정보들,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프로.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3 플러스 세 가지 뉴스 오늘도 좀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아직 애도 기간이니까 이태원 얘기 잠깐 드리면은 사실 약간 분위기가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경찰 신고 내역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네.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좀 필요하겠다. 조사라는 거는 사고의 원인을 밝혀서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재발하지 않게. 않도록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그 미국 중간 선거가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근데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어서 그걸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국제 정치 뉴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게 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받아야 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무리한 정책들을 쓰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헤지펀드들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쓰는 리더십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가 뭔가 좀 무리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확 잡아먹으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혼란케 하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영국의 감세안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고 그러면서 바로 파운드에 대한 공격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번에 엔화 같은 경우도 엔화는 구조적으로 워낙 그 일본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본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와 따로 가는 경향을 좀 보여왔어요. 그래서 다들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점점 금리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 제가 일본 엔화 달러엔 차트 가지고 왔는데 여기 150엔 넘어가니까 여기서 개입했거든요. 150엔 넘어가면서 개입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달 동안 무려 61조 원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춰놓은 게 요거예요. 요만큼. 네. 요만큼 낮춰놨는데 그때 이게 단순히 엔화의 문제로만 비춰진 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 이선엽 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그 일본이 자기들의 어떤 자금 사정을 뭐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판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또 미국으로 또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미국 중간선거에서 누가 이기는 것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선거 과정에서 뭔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무리한 정책이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로는 공화당에 투표할 거라는 응답이 46%,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것이 44%. 그래서 공화당이 앞섰습니다. 네. 이게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포인트 정도라 그러면은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큰 의미를 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3%포인트 뒤지고 있다가 2%포인트 앞서고 있다라는 거는 추세를 보여주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세상 공화당이 좀 호조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인데 여기서 이 여론의 변화가 왜 나타났을까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전에 그 낙태 문제가 생각보다 미국 사회에서는 영향을 좀 중요하죠. 많이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낙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사그러들면서 지금은 이제 경제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100% 중에 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7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강달러가 굉장히 세게 가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은 기업 실적도 좋지, 뭐 고용도 좋지, 그러니까 뭐 미국 혼자 좋냐,
라는 비난을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71%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무려 54%나 되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공화당 지지도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혹시라도 선거에 지게 되면은 재출마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라는 여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을 많이들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8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한 6% 포인트 차이 정도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46대 46 동률을 이뤘어요. 그때 뭐 한참 트럼프에 대해서 뭐 압색도 하고 트럼프 문제가 불거져 나올 그 무렵 아닌가요? 그죠? 예, 그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뭐 여전히 좀 안 좋은 측면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제 문제가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분명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누가 이길 거다라는 얘기보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어떤 정책을 할지 좀 무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국제 정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의 셈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하 양원에 만약에 공화당이 정말 이겨버리면 예.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된 상태긴 한데 예. 어차피 뭐 수정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의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의 무역 혹은 해당되는 산업들 자동차라든지 지금 뭐 자동차는 IRA 대표적인 피해 산업인데 예.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정치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전문가분들에게 들었던 얘기는 사실은 좀 민주당이 이기기를 조금 바라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레임덕보다는 낫다. 그 레임덕도 그렇고 네. 레임덕이 왔을 때 굉장히 좀 뭔가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IRA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간 선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뭐 미국에 있는 행정부의 다양한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방국들하고 좀 긴밀하게 좀 더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져가지고 뭔가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미국이 훨씬 더 자국 우선주의나 훨씬 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 드라이브들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이 좋다, 공화당의 정책이 좋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유지가 조금 나을 것 그럴 수도 같다라는 있겠네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여러모로 지금 그 전반적인 증시가 그나마 조금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연말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장 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연말까지 올리는 거 한 4.25, 뭐 한 4.5% 아래 정도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상 올리기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노동부가 구인이직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지금 이렇게 뭐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인구직이.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쭉쭉 내려가 주면 그러면은 이제 연준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번에 그 9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구인 건수 일자리를 구하는 기업들이 구하는 건수죠. 이게 지금 1,070만 건을 기록하면서 8월에 1,030만 건보다 더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전문가 전망치가 몇 건이었냐면은 980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980만 건 정도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70만 건으로 오히려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갖고 구인 건수가 이게 일자리를 구하는 그 미국의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아래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이게 노동시장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노동시장에 안 잡히면 인플레이션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준이 또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숫자가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1명에 일자리가 몇 개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구인 건수 비율이 1.7명에 1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한 1.7명 정도가 있으면 일자리가 하나, 구인 건수가 하나 정도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9월에 1.9명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자발적 퇴직자 수가 410만 명, 15개월 연속 400만 명을 넘었거든요. 자발적 퇴직자라는 거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이게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의미고, 그 정도로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회사를 잘 안 떠납니다. 왜냐면 나가봐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노동자 우위에 고용 시장이 우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딱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 다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그 미국채 같은 경우도 한 3.9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 발표 나오니까 바로 4%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강한 노동 시장이 결국 추가 긴축을 얘기하고 그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약하게 만들고 결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다시 갈 거다라는 흐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아닌데 제가 아까 시장이 가야 되는 방향하고 정책이 약간 엇나가는 경우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노동 시장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 금융시장 관점에서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플레이션 잡는 과정은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되게 야박하잖아요. 당신이 실직을 해야 그 우리가 금융시장이 안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야박하긴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뉴욕에서 이번에 채용 공고에 급여 명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을 했어요. 아, 얼마 준다고? 예. 그를 그러니까 공고에 써야 돼요. 예. 그 4명 이상 고용을 할 때는 직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 그러고 이 법을 어기면 25만 달러,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제 남녀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게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시행이 된다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던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 설문조사에 답했던 기업의 한 3분의 1 이상, 한 40% 정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급여를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공개가 되니까. 아니 이런 거지. 뭐 공개가 되는 이제 저희 노동시장이 타이트하잖아. 예. 네. 그러면 사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가 더 우위에 있는 거니까 가격을 제시하고 땡겨야 되니까 경쟁적으로 더 땡기고 이거를 새로운 저 포지션에 대한 그걸 올리면 기존의 직원들이 뭐라 그랬어? 왜 나는 그렇죠. 그거밖에 안 줘요?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 맞는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 인건비를 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이 엇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ISM 그 미국의 공급자관리협회가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50 이상 되면 화랑이거든요. 근데 50.2로 전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예상치는 한 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2로 그 이상으로 확장 국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또 보도한 건 뭐가 있었냐면은 식품과 레스토랑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펩시는 17%, 코카콜라 17%, 뭐 치폴리 같은 멕시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익만 26%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충당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노동통계국에서 조사한 바로는 미국 내 식료품 가격이 13%가 올랐고 물가 외식 가격이 한 8.5%, 뭐 시리얼, 빵, 유제품도 다 15%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핑계도 오히려 뭐 훨씬 비용 충당보다 많이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마지막에 나왔던 메시지가 좀 이렇게 되게 우리가 씁쓸하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식품과 레스토랑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계속 지갑을 열고 있다. 그 얘기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수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강하다는 거예요. 소비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이 돈이 있는 이상은 공급자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더라도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가를 잡는다는 거는 수요가 위축되고 공급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야박한 얘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난해져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래야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라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의 뭔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좀 가볼까요? 예, 그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연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 및 정책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경색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레고랜드라든지 롯데건설이라든지 그 단기 금융시장이 딱 경색이 됐을 때 네네. 금융회사별로 좀 점검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전, 10년 전에 그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던 상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절판 마케팅으로 쫙 밀어내서 팔았던 게 지금 만기가 좀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유출되다 보니까 생보사 쪽은 뭔가 자금 시장에서 이거를 좀 흡수해줄 여력이 좀 없어 보였고 여전사, 캐피탈이나 카드 같은 여전사는 지금 채권 발행이 안 돼서 좀 어렵고 중소형 증권사는 ABCP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서 완전히 자금이 마르진 않았다라고 보였던 부분들이 뭐냐면 은행들이 엄청 건강해요. 가장 맏형인 은행이 정말 건전성이 빵빵합니다. 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예전에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간 부실한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고 그래서 리스크가 있고 이거 사이클이 좀 큰 산업의 기업 대출 비중을 굉장히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오히려 가계부채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크리티컬하겠지만 어떤 경제 사이클에 인해서 기업들이 안 좋은 것에 대한 포지션은 굉장히 작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이 간담회를 갖고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에 무려 73조 원을 지원하고 네.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12조 원 그리고 계열사의 자금 공급이 10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른바 민간 채권 펀드나 민간 그 출연 이런 부분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게 보통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의 성격들을 좀 아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질 때 보도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5대 금융지주회장, 금융위원장 이렇게 만나는 간담회. 그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제가 뉴스 3 그 말미할 때 그 선수 기술자들이 움직이네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거지. 그 결과물이 이번에 이제 세레모니 그러니까요.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 빌리지 않겠다. 우리 있는 돈으로 하겠다. 아니면 예금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수신도 많이 느니까 굳이 뭐. 예,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는 어쨌든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 들어와서 거기서 자금 빨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공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이거 시장에서 자금 못 구하면은 대출로 밀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특은채, 여전채, 회사채, 기업어음, 자산 유동화어음, 환매조건부 채입 이거 다 뭐 단기 채권이나 지금 채권 발행 필요한 회사들에 대해서 매입을 해주겠다. 뭐 채권 형식으로도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머니마켓 펀드와 제2금융권에 대한 크레딧 라인도 유지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그 동원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 얘기가 일단 김주현 금융위원장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는 어쨌든 이 시장 상황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좀 했고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은행이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은행이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또 뭐 이른바 얘기해서 뭐 독점적인 그 라이센스 사업을 하니까 저런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고 만약에 은행 그 주주다 그러면 야 은행이 그럼 자발적으로 뭘 하든지 해야지 저렇게 모아놓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저렇게 해가지고 먹더라고. 그죠? 진짜 큰일 나지 않는 이상 저렇게 해가지고 또 고금리로 사요. 그럼 저걸 뭐 가격을 뭐 막 가격을 깎아서 주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않습니다.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은행 입장에서 하기 싫은데 뭐 이런 표정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게 뭐 희생하는 건 아니다.
에? 희생하는 게 아니고 뭐 그들 영업은 또 영업대로 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시장의 논리가 거기에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짧게 네. 그 어제 LG 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11%가 올랐어요. 이게 지금 뽑아버렸죠 어제. 네, 그 화학 업종이 지금 최악의 보릿고개를 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첨단 소재 분야,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양극재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저희 3프로 앱에 거기다가 제가 올렸어요? 좀 어제 녹화를 해서 압권. 예, 압권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이게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포트폴리오 변경되는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화학회사에서 양재로 변하는 거. 그리고 어제 그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이제 민간 우리가 정부 거는 웨스팅하우스한테 뺏겼잖아요. 원전 수출. 예, 예. 네. 근데 그때 뉴스 말미에 민간 거는 우리가 좀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 어제 날랐죠. 또. 예, 어제 원전. 나와서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의 뉴스3 플러스였고요.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검색해 주세요.